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아직도 모르세요? 현금 지원금. 에이, 뻥치고 있네. 저걸 사람들이 믿는다고? 아니 110만 원을 준다고? 72만 원에 결합 할인까지? 상담받으면 커피 쿠폰까지 준다고? 인터넷을 바꾸려고 하는데요. 약정 있어도 상관없다고요? 1555-3312로 꼭 전화하셔서 인터넷 끝판왕과 상담해주세요. 그리고 더보기 고정 댓글란도 꼭 확인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이 이제 2025-26 시즌 마지막 리뷰가 되겠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닉스 인 6 뉴욕의 파이널 6차전 우승을 예상을 했었는데 이 시리즈는 5게임 만에 끝이 났습니다. 뉴욕 닉스가 53년 만에 우승에 성공을 하면서 정말 수많은 닉스 팬들 오늘 잠 못 이루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꺾고 1973년 이후에 53년 만에 NBA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자, 5차전 역시도 1쿼터부터 앞서간 쪽은 샌안토니오 스퍼스였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 2026년 파이널 내내 이어졌던 흐름이 재현되기 시작했죠. 특히 후반 들어서 매섭게 추격을 했고 또 승부를 뒤집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결국 뉴욕 닉스가 53년 만에 우승을 달성했는데 이 파이널 5차전 1쿼터 스탯을 살펴보면 1쿼터 샌안토니오가 뉴욕의 점수를 13점으로 막았어요. 그런데 2쿼터에서 뉴욕이 24대 19로 추격을 합니다. 3쿼터는 양팀이 아주 많은 득점을 주고 받는 그런 공방전이었는데 30대 28 샌안토니오가 단 2점 앞섰습니다만 문제는 또 4쿼터였어요. 꼭 뉴욕은 다시 한번 역전승을 따냈습니다. 자, 오늘 뉴욕이 우승을 달성을 하면서 이번 2026 NBA 파이널에서 뉴욕 닉스는 단 3패만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승까지는 16승이 필요하죠. 16승 3패로 이번 플레이오프를 마무리하게 됐는데 역대 플레이오프 네트 레이팅을 한번 살펴보니까 뉴욕 닉스가 1위입니다. 역대 1위였어요. 2026년에 뉴욕은 네트 레이팅이 플러스 15.4. 2위가 2001년에 LA 레이커스, 샤킬 오닐과 코비가 있었죠. 플러스 13.7. 3위가 2017년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듀란트, 클라이 탐슨, 스테픈 커리, 플러스 13.5였고 4위가 1971년에 미러키, 오스카 로버슨과 카림 압둘자바가 있었죠. 플러스 13.4. 5위가 1991년에 시카고 불스 마이클 조던과 스카티 피펜의 첫 우승이었습니다. 이때가 플러스 13.2였으니까 정리하자면 모든 팀들이 역대 플레이오프 네트 레이팅 상위권에 있던 팀들이 전부 다 플러스 13점대가 한계였어요. 그런데 이번 시즌 뉴욕은 플러스 15.4였습니다. 뉴욕이 동부 컨퍼런스에서 꿀 빨았다, 동부 서구 동저다,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과소평가였고 결국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4대1로 꺾으면서 어마어마한 그런 성과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자, 5차전 오늘 경기 기록을 대충 살펴보면 자, 뉴욕 닉스 94득점을 넣는 동안에 어시스트 14개로 적었습니다. 하지만 실책을 10개로 잘 제어했고요. 이 제알런 브런슨이 41분 뛰면서 무려 45득점. 이 오지 아누노비와 카렌서니 타운스의 공격 지원은 거의 없었습니다. 자, 하지만 미켈 브리지스가 14득점, 3점 3개를 집어넣었고 조시 하트 더블 3점 3개. 하트를 살짝 좀 버리는 그런 전술이었는데 조시 하트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상대의 세깅을 잘 공략했습니다. 자, 그리고 샌안토니오 스퍼스 단 90점에 그쳤습니다. 4쿼터의 네트 레이팅, 오펜시브 레이팅 전부 다 엉망이었는데 어시스트 18개, 스틸 6개, 그 다음에 블락샷 7개였지만 결국에는 웬만냐마도 19득점 14리바운드, 블락샷 5개가 전부 다 1쿼터에 나왔고 그 뒤에는 블락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딜런 하퍼가 루키인데 제일 잘했습니다. 25득점 5리바운드 4어시스트. 하지만 4쿼터에 딜런 하퍼가 아닌 팍스가 많은 슛을 던졌고요. 그리고 줄리안 샴펜이 오늘 31분 뛰면서 14점 7리바운드 3점 4개였는데 클러치 타임 때 줄리안 샴페니는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로테이션이었는데 선수 기용이야 감독의 권한이니까. 하지만 샴페니를 자체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자, 뉴욕은 늘 안정적이었고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앞서갔지만 늘 불안하고 불안정했죠. 샌안토니오는 뉴욕보다 상대적으로 젊었습니다. 이 젊은 팀답게 파이널 내내 초반부터 기세를 탔어요. 자, 하지만 4차전과 마찬가지로 29점이 뒤집혔죠. 쿼터를 거듭할수록 샌안토니오의 체력과 집중력은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파이널에서 1쿼터만 놓고 보면 샌안토니오는 우승이에요, 우승. 샌안토니오 1쿼터. 뉴욕을 상대로는 1차전에서 27대 19, 8점차 리드. 2차전 샌안토니오가 뉴욕을 34대 25로 압도, 9점차 리드. 3차전 샌안토니오가 뉴욕을 상대로 11점차 리드를 잡고 승리를 따냈고요. 4차전은 무려 41점 넣으면서
19점 차 리드 41대 22. 5차전은 뉴욕의 득점을 13점으로 막으면서 23대 13. 자, 그러니까 이번 1차전부터 5차전까지 1쿼터에 뉴욕이 샌안토니오를 상대로 1쿼터는 평균 10점 차 이상 뒤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부 다 뉴욕은 뒤집었고 샌안토니오는 뒤집혔죠. 자, 이거는 그만큼 뉴욕이 약간은 좀 스타트가 늦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두 번째는 인게임 조정 능력이 그만큼 마이크 브라운 감독이 훌륭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뉴욕 닉스 공격은 확실한 에이스인 제일런 브런슨이 이끕니다. 자, 반면 수비는 카렌서니 타운스를 비롯해서 오지 아누노비, 미카엘 브리지스, 조시 하트까지 여러 선수들이 고루 책임지죠. 파이널 내내 뉴욕은 업무 분담을 대단히 명확하게 했습니다. 자, 반면에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웬반야마가 1옵션이긴 하지만 클러치를 그렇게 지배하지 못했고요. 또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짐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빅 윙이 없다 보니까 웬반야마가 굉장히 골 밑에서 많이 고전했어요. 자, 쿼터 그리고 경기를 거듭할수록 웬반야마의 체력과 에너지는 계속 떨어졌고요. 디어런 팍스 같은 베테랑들의 부진도 이어졌습니다. 해리슨 반즈는 아예 뛰지 못했고 루크 코넷도 존재감 제로였어요. 자,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었던 뉴욕이 결국에는 매 쿼터 뉴욕이 샌안토니오를 상대로 10점 차 이상을 평균적으로 졌습니다만 승부를 뒤집을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었죠. 자, 샌안토니오 스퍼스. 오늘 제가 샌안토니오 스퍼스 관련해서 컨텐츠를 하나 더 올릴 예정이지만 샌안토니오 스퍼스는 참 아쉽게 됐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이자 1황으로 평가받았던 OKC를 꺾고 파이널에 진출했습니다. 자, 하지만 애초에 사람들의 기대 또 예상과 달리 컵 대회에 이어서 파이널까지 닉스에 가로막히면서 준우승 같은 팀에게 결승에서 2번 졌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겠고요. 자, 샌안토니오의 페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클러치 플레이어가 없었어요. 디어런 팍스가 계속 슈팅을 던지는데 물론 승리했던 3차전에서는 점퍼를 넣긴 했습니다만 5차전은 완전히 팍스가 날려버렸고요. 또 이 브런슨이 시리즈 내내 맹활약을 펼쳤지만 샌안토니오는 이런 명확한 해결사가 없었습니다. 웬반야마는 플레이 스타일상 또 체격상 체격은 크지만 워낙 또 프레임이 얇다 보니까 클러치 상황을 이겨낼 만한 그런 기술이나 또 공을 잡는 위치 등등이 좋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서 결국 계속된 샌안토니오의 어수선한 경기 마무리가 있었고 또 클러치를 날린 선수 팍스, 웬비, 웬비는 패스미스, 팍스는 말도 안 되는 슈팅, 그 다음에 또 어이없는 판단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샌안토니오의 페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디어런 팍스가 5차전 최고의 범위는 맞아요. 4쿼터와 경기 기록을 살펴보면 4쿼터 디어런 팍스 무득점, 야투 4개 던져서 0, 어시스트 0, 리바운드 0였습니다. 야투를 던지면 안 됐었어요. 그 말인 즉슨 디어런 팍스를 안 쳤어야 됐습니다. 찰스 바클리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딜런 하퍼와 스테판 캐슬 이런 선수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줘야 된다. 하지만 4쿼터 한 2, 3분 전까지 계속 팍스가 헤비 볼핸들러였어요. 그리고 모든 야투를 다 놓쳤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디어런 팍스가 40분 가까이 뛰었지만 7득점 5어시스트가 전부였어요. 7득점하기까지 필요했던 야투 시도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15개입니다. 이 정도면 경기를 그냥 날려버린 거예요. 자, 야투를 15개 던져서 3개를 집어넣었는데 2자리 득점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왜? 자유투를 얻어내니까. 그런데 디어런 팍스는 놀랍게도 자유투 시도 제로였어요. 3점 8개 중에 하나. 이 말인 즉슨 내가 부상을 달고 뛰고 있든 발목이 아프든 그냥 굉장히 게으른 농구를 했다는 겁니다. 페인트 존 진입, 페인트 존 터치 없었어요. 그냥 슈팅. 완전히 팍스가 말아먹은 게임이고요. 자, 두 번째는 부족했던 인게임 대응 능력입니다. 경기 초반은 샌안토니오가 특유의 에너지, 운동 능력, 젊음을 앞서서 리드를 잡아갑니다. 자, 하지만 미치 존슨과 마이크 브라운 감독의 매치업은 뉴욕의 완승이었어요. 그래서 브레스게를 비롯한 여러 미국의 기자들이 미치 존슨 감독의 부족한 경험이 발목을 잡았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미 시리즈 도중에도. 미치 존슨 감독은 풀타임 1년차, 마이크 브라운 감독은 10년의 세월을 두고 서로 다른 컨퍼런스에서 올해의 감독상을 받은 인물이에요.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죠. 인게임 조정 능력, 시리즈 조정 능력, 과감한 로테이션. 전부 다 미치 존슨이 아닌 마이크 브라운 감독 쪽으로 향해 있었죠. 아리엘 후포르티, 그 다음에 또 때로는 호세 알바라도, 또 아주 요기력에 섰던 제레미 소인 이런 선수들을 적재적소에 쓴 반면에 미치 존슨 감독은 다소 로테이션에 좀 겁먹고 있었습니다. 디어런 팍스를 왜 못 빼는 거죠? 지난 5차전 오늘 경기 팍스 뺐으면 샌안토니오 이겼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다 지나간 일이 돼버렸고요. 자, 그리고 웬비에 대한 의존도입니다. 정규 시즌보다 웬비에 대한 의존도는 더 높아졌죠. 출전 시간 늘어나고 또
플레이오프에서는 수비가 더 중요해지니까 득점은 물론이고 수비까지 책임져야 했던 웬반야마에게 이번 파이널 뉴욕은 너무 강했고 미치 존슨 감독의 경험도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5차전 전까지 웬비의 파이널 출전 시간은 무려 40.2분이었어요. 특히나 4차전 승부가 뒤집혔잖아요. 그런데 웬비는 4쿼터를 풀로 다 뛰었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죠. 마지막에는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뉴욕은 지치고 느려지고 굼떠진 웬반야마를 집중 공략했죠. 웬비에 대한 의존도를 결국 샌안토니오는 풀지 못했고 뉴욕은 웬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잘 공략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역시나 이마저도 비슷하죠. 급격한 체력 저하입니다. 샌안토니오가 젊다고 하더라도 서부 컨퍼런스 결승을 7차전까지 치렀어요. 뉴욕은 8일 쉬었고 OKC를 꺾은 샌안토니오는 3일 쉬었습니다. 5일이면 차이가 크죠. 그리고 파이널 전까지 샌안토니오는 18경기를 치렀어요. 강행군이었죠. 반면에 뉴욕은 1라운드만 6차전 치르고 나머지는 스윕. 그래서 14경기가 전부였습니다. 게임 수도 차이가 났었죠. 결국 샌안토니오에 비해서 체력을 비축했던 뉴욕이 샌안토니오를 오히려 에너지에서 압도하면서 4쿼터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자, 미치 존슨 감독이 NBA 파이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파이널에서 우승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자기 얘기인가요? 네, 더 나은 팀이 이겼다. 우리도 잘했지만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그게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모로 좀 아쉬움이 남았던 오늘 경기였고 이게 결국에는 파이널 같은 무대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수가 계속해서 용납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일런 브런슨 이제 뉴욕의 왕이라 부를만 합니다. 카멜로 앤서니는 애초에 왕이라는 친구가 붙긴 좀 그랬고 그 전에 버나드 킹 이름 때문에 또 뉴욕의 왕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이제는 제일런 브런슨입니다. 윌트 프레이저 이후에 지금 우승으로 이끈 가드가 없었잖아요. 가드뿐만 아니라 패트릭 유잉도 이뤄내지 못했던 대업을 결국에는 제일런 브런슨에 앞서서 뉴욕은 이번 시즌 컵 대회 우승팀입니다. 네, 그런데 컵대회 챔피언의 파이널 우승은 전무했어요. 물론 컵대회 역사가 짧긴 합니다만. 자, 그런데 뉴욕은 컵대회에 이어서 파이널 트로피까지 거머쥐면서 NBA 역대 처음으로 더블 달성합니다. 네, 더블이라는 단어를 축구에서 많이 쓰긴 합니다만 컵대회 챔피언 그리고 NBA 파이널 챔피언. 자, 그러면서 챔피언 트로피 2개를 달성하게 됐고요. 제일런 브런슨도 어마어마합니다. NBA 컵대회 MVP, 컨퍼런스 파이널 MVP, 그리고 파이널 MVP 만장일치로 받았거든요. 무려 한 시즌에 MVP 트로피를 3개나 거머쥡니다. 우승까지 합치면 4개죠. 네, 5개네요. 우승 트로피가 2개니까. 자, 그리고 이번 파이널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역대 포인트 가드 가운데 파이널 평균 득점 1위에 등극합니다. 이번 파이널 득점이 무려 32.6득점이었는데 파이널을 치른 여러 포인트 가드들 가운데 가장 높은 성적이에요. 물론 샘플은 5게임이지만 우승을 이끌었으니 이 기록도 더욱더 의미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역대 2번째로 원정 파이널에서 클로즈아웃 45득점한 선수입니다. 그것도 가드가. 다른 한 명은 누구냐? 바로 마이클 조던이고 오늘의 제일런 브런슨입니다. 마이클 조던은 1998년에 NBA에서 2번째 3연패를 확정한 날 유타 원정에서 45점, 더 라스트샷 포함해서 집어넣었고 제일런 브런슨도 이 시리즈를 45점으로 끝냈습니다. 자, 파이널 클로즈아웃 게임 득점 순위를 살펴보면 1위가 야니스 50점, 2021년 피닉스 선즈와의 파이널 6차전이었죠. 2위가 또 공동 1위가 밥 패티트, 그리고 공동 3위가 오늘의 제일런 브런슨과 98년의 마이클 조던, 그리고 5위가 42점의 매직 존슨입니다. 자, 제일런 브런슨이 굉장히 뉴욕 닉스의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농구를 잘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의 페이컷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금액이 자그마치 100미를 넘어가니까 아주 큰 페이컷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여러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늘 샌안토니오의 페인, 이번 파이널의 가장 큰 페인은 선수 한 명에게 전가긴 그렇습니다만 디에런 팍스잖아요. 이 두 명의 연봉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2627 시즌, 다음 시즌이죠. 브런슨 38밀 안 됩니다. 팍스는 51밀. 2728 시즌에 브런슨은 이제 갓 40밀이 넘습니다. 40.5밀, 팍스 55.1밀, 15밀의 차이가 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이건 완전 미드레벨 익셉션의 차이니까 아주 큽니다. 2829 시즌 차이는 더 커집니다. 브런슨 43.3밀. 그래봤자 다음 시즌 팍스보다 더 싸요. 그런데 디에런 팍스는 2829 시즌 때 무려 59.2밀 받습니다. 그리고 디에런 팍스의 계약은 다음 시즌부터 새로 시작되죠. 브런슨이라는 선수와 지금 디에런 팍스의 이런 대비되는 활약뿐만 아니라 가성비를 따지고 놓고 보면
샌안토니오는 머리가 아픕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빼놓을 수 없는 선수가 바로 칼 앤서니 타운스입니다. 칼 앤서니 타운스가 미네소타에서 결국 트레이드가 되면서 우승을 달성을 했는데 8년 전에 미네소타에서 칼 앤서니 타운스, 앤드루 위긴스와 함께 뛰던 지미 버틀러가 이 두 명을 공개적으로 저격하고 비판하죠. 소프트하다,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곱창 만들고 본인은 트레이드가 됩니다. 자, 하지만 알고 보니 칼 앤서니 타운스는 워크에틱이 굉장히 좋은 선수였고, 위긴스는 너무너무 내성적이고 너무너무 조용한 선수인데 자기 할 일은 다 하는 선수였어요. 매 시즌 20경기 이상 빠졌던 버틀러가 문제였는데, 결국에는 위긴스는 2022년에 이미 워리어스에 우승을 했고, 그때 버스 탄 거 아니었죠. 파이널에서 특히나 좋은 활약을 펼쳤고, 또 칼 앤서니 타운스 역시도 이번 파이널에서 평균 득점은 13점대였지만 리바운드 10개 이상, 필드골 49%, 웸비를 괴롭히면서 2026년에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을 씹었던 버틀러는 아직까지 무관이에요. 자, 또 하나, 미네소타를 떠나면 우승한다라는 징크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네소타는 뭐 역사가 그렇게 깊은 구단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40년이 안 됐으니까. 자, 그런데 미네소타가 나온 첫 번째 프랜차이즈 스타였던 케빈 가넷, 미네소타를 떠나서 보스턴 이적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승했죠. 그 다음에 케빈 러브, 미네소타의 또 다른 늑대였는데 클리블랜드로 이적하고 나서 르브론 제임스와 10년 전에 우승합니다. 그리고 앤드루 위긴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네소타에서 버틀러에게 조리돌림 당하고 뭐 여러 가지 또 고초를 겪었습니다만, 미네소타에서 골든스테이트로 팀을 옮기고 나서 이적 이후에 또 우승을 합니다. 여기에 칼 앤서니 타운스, 미네소타에서 줄리어스 랜들과 함께 마트레이드가 되면서 뉴욕으로 이적을 했는데 우승을 달성합니다. 결국 미네소타를 떠나면서 트레이드 통보를 받은 선수가 지금 다 우승을 하고 있단 말이죠. 과연 앤트맨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적용될지, 아니면 앤트맨이 미네소타를 첫 우승을 이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뉴욕 닉스 참 대단한 여정이었어요. 일단 탐 티보도 감독, 지난 시즌 컨퍼런스 결승까지 팀을 이끌었지만 바로 감독을 교체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레온 로즈 사장이 완전히 뉴욕 닉스의 로스터를 바꿔버리죠. 긍정적으로. 미첼 로빈슨을 제외하면 전부 다 외부 인사입니다. 칼 앤서니 타운스, 줄리어스 랜들과 트레이드, 조시 하트는 1라운드 픽 써가면서 데려왔고, 미켈 브리지스 1라운드 픽 5장 썼고요. 제일런 브런스는 댈러스가 바보 같은 일 처리할 때 또 아버지의 인맥을 이용해서 데려왔고, 지금 뉴욕 닉스 랜드리 샤밋, 또 그다음에 조던 클락슨, 이런 선수들 잘 데려왔고, 결국에는 뉴욕이 직접 뽑아서 제대로 키운 선수는 미첼 로빈슨과 듀스 맥브라이드 정도를 제외하면 전부 다 영리한 계약을 통해서 다 데려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드래프트로 선수를 뽑아서 키우는 빌트 전략이냐, 아니면 아니다, 그냥 적당히 선수들 좋은 거리를 통해서 사와서 좋은 로스터를 구축하는 보트, 바이 전략이냐. 뉴욕 닉스는 후자였죠. 그리고 우승을 달성했기 때문에 굉장히 구단 수뇌부의 똑똑한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뉴욕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53년 만에 드디어 성불하게 됐는데, 닉스는 당분간 잠 못 이룰 밤이 계속 될 것 같아요. 아주 과하지 않는 선에서, 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선에서 또 뉴욕은 기쁨을 만끽하길 바라겠고, 또 샌안토니오는 아쉽게 지긴 했습니다만 또 미래가 밝습니다. 물론 디아나 팍스의 계약은 갑갑하지만 파이널, 특히 웸비가 데뷔 3년 만에 또 파이널 진출이라는 그런 위협을 쌓았기 때문에 또 향후 미래를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저의 중계도 끝이 났습니다. 2호 26 시즌 또 저희가 이민재 위원을 영입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양질의 컨텐츠를 많이 만들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또 함께해준 저희 구독자 여러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제 또 FA시장 열리잖아요. FA시장 열리면 유튜버들은 더 바쁩니다. 그래서 소식도 잘 담아서 또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시즌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저도 조금만 더 쉬고 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